컴백홈 어플 대리 써봤어? 대리운전 컴백홈 어플? 그게 뭔데? 대리가 필요할 때 휴대폰에서 기사 얼굴, 운전 경력을 미리 확인하고 부를 수 있대. 전화번호가 필요 없는 어플 대리? 카드 결제도 되겠네? 그럼 현금이 필요 없지. 깨똑 택시처럼 실시간 이동 경로,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겠군. 100%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쿠폰도 팡팡 쏜대. 아이폰 앱 출시 기념으로 만원 쿠폰을 2장이나? 대박!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께 쿠폰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쿠폰 번호 1219를 입력하세요. 8월까지예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영화관 어때? 이제 볼 영화도 없잖아. 그냥 카페에 있을까? 지겨워 죽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호텔 공시를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미친 어플 데일리 호텔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 저는 평소에 비싸서 모텔만 갔었어요. 근데 데일리 호텔 보니까 20만원짜리 특급 호텔을 39,000원에 팔고 있어. 4, 5만원대도 태반이더라고. 당장 데일리 호텔 다운받았죠. 잘했지, 자기야. 오빠 최고. 우리 오빠는 어쩜 이렇게 센스 있을까?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데일리 호텔을 다운받으세요. 당신의 데이트가 달라질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의 넓-얕, 68의 철학,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맞추기. 예, 깡 선생입니다. 주장을 들자. 오늘 바빠서. 오늘 바빠가지고 깡 선생이 못 못 오셨죠. 네. 시기. 빈자리가 큽니다. 일이 좀 많아졌나? 요즘에 좀 분주해 보이던데. 분주해 보여.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 봐. 그래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 주는 깡 선생이 참석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빠따친 다음에 자리에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쉬면 그분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계산? 계룡산 사전답사 다녀올게요. 깡쌤 됐고. 알겠습니다. 청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그러게. 요즘 왜 그러지? 피곤해서 그런지 단어를 너무 잘못 말해요. 그게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할 때도 자꾸 문제돼요. 1화부터 들어보세요. 1화부터. 네? 1화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장난 아니다. 그게 나다. 이런 거. 독실입니다. 초당 데이터 전송률 1위. 9살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버벅버벅하고 느리고. 정말? 이번에도 최근에 좀 들어봤었는데 얘기를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나오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려. 정리 안 해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느려. 버벅거리고. 정말 말 잘하고. 그만해.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으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동양 철학과 명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야, 좀 오래 했다 그죠? 네. 그래서 68회고. 날씨가 많이 바뀌었어요. 날씨 요즘 가을 날씨예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되게 선선하던데. 네. 좋던데요, 진짜. 그러니까. 높고 구름 없이. 날씨 정말 좋아요. 놀러 가면 1년 중에 좋은 날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산책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잖아요. 좀 있으면 금방 찬바람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날씨가 1년에 며칠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그 태풍 곤이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깨끗한 거야. 하늘도 그렇고 맞아. 공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봄,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가을, 초, 겨울 되기 전에가 되게 좋은데 이게 너무 짧아요. 눈물 나게 짧아. 가을 안 타세요? 가을 타는 분들 없으세요? 가을 타요. 가을 타요? 가을을 어떻게 타세요? 보통 2발로 타지요. 장난 아니다. 다 한 발로 타는 거 아니었어, 가을은? 그러니까요. 가을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요? 가을 안 탄다고? 네, 가을을 안 타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이제 가을 탄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을 탈 수 있을 텐데 전 가을이 되게 화려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이제 쓸쓸하게 느껴지고 이제 황량하게 느껴지고 그래야 좀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철학적이 되고 사람이. 근데 저는 가을이 되게 화려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을을 안 탔었어. 가을 안 타면 보통 봄 타잖아. 봄 타요? 봄 타는 건 뭐예요? 뭔가 울렁울렁하고. 맞아,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싱숭생숭하고. 싱숭생숭하고. 잠깐만. 울렁거린다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정말 안 타나 보다. 이 무슨 말인지도 아. 못 알아듣는 겁니까? 근데 이게 약간 우울하게 오시는 분도 있고 봄이 우울한 분들도 있어요? 봄이나 가을? 가을이 우울한 거는 그쵸. 네네. 봄에는 보통 이제 뭐라고 하지? 그지? 첫사랑도 생각나고. 싱숭생숭하고 잘 모르겠다. 괜히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고 그러니까요. 나이트 가야 될 것 같고. 술을 마셔야 될 것 같고. 안 타는군요. 그래서 안 타는 것 같습니다. 김도희는 가을 탑니까? 네, 가을을 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가을 타서 뭐 힘들거나 뭐 이런 게 없고 가을 날씨가 되면 바람이 이렇게 차가워지면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지는 그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막 울렁울렁하고 막 그래요. 떠나고 싶고. 네. 이제 동네 아저씨한테 대시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박테리오 파지랑 동네 아저씨랑. 알겠습니다. 박테리오 파지 너무 오랜만에 재밌는 게 잊고 있었어. 도희님이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시면 장난진담인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심쿵하다고. 아 그래? 사람들이 또 악플다나요. 농담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억양을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의 억양. 네. 앞으로 농담을 할 때는 이제 BGM으로 뭔가 깔아주세요. 농담.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학교 다니거나 집에서 식구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물어본 거야?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의문형을 하면 그 억양을 높여야 되는데 항상 억양이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친구들이 지금 물어본 거야? 그러면 네, 그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하나 물어봐 보세요. 억양이 궁금해. 뭐라고 하지? 뭐 독실님 밥 드셨어요? 물어본 건데? 물어본 거죠. 건데. 많이 알겠습니다. 고치셨군요. 정확한 억양. 알겠습니다. 네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에 이기론 프리퀄. 네. 이기론 프리퀄. 그리고 오늘 이제 3부죠. 3부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비트겐슈타인. 고민을 많이 했어. 네. 뭘 할까 막 고민하다가 원래는 구조주의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구조주의를 할까. 제가 구조주의. 이제 구조주의랑 후기 구조주의가 재밌어요. 네. 왜냐면은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가 나오고 그게 포스트 모던으로 연결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후기 구조주의를 해야 되겠다. 네네. 라고 생각하다가 별로 지금 관심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관심사인 우파니샤드를 할까 하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비트겐슈타인으로 왔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구조주의처럼 얘기한 뭐 후기 구조주의 이렇게 얘기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 철학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현대 철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현대 철학에 넣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 철학에 넣고 있는데 일단 현대 철학의 양대 산맥이 하이데거랑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정말? 그 두 명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 아니야? 모르겠어요. 비트겐슈타인이 하이데거랑 동급이에요? 어떤 게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이데거. 아 진짜? 하이데거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그치? 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하이데거랑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의 양대 산맥, 현대 철학의 양대 산맥이고 둘 다 뭐에 대해서 다루냐면은 세계의 한계에 대해서 다뤄요. 어디까지가 세계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근데 하이데거는 어떤 걸로 세계에 접근하냐면 존재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존재, 인간은 존재라는 한계에 살고 있는 거야. 왜? 아니, 지금 순간 유체 이탈하고 왔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쉽게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존재에 관심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존재 안에 살잖아요. 비존재 안에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 파르메니데스 얘기했지만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어디까지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것인가. 둘 다 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게 존재가 됐건 언어가 됐건. 근데 그게 미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둘이 대립하고 있는 건지. 그렇진 않은데 지금 학계에서 연구는 이제 따로따로 되지. 하이데거에서부터 이제 원래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현상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적 조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에서부터 출발하는 영미 분석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은 현상학이나 아니면 영미 분석 철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분석 철학은 거의 하지 않지 않아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최대한 쉽게, 아주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철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철학과에서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니까 보통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우리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비트겐슈타인 해달라, 비트겐슈타인 해달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왜 해달라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비트겐슈타인이 보면 철학가들 중에서도 약간 스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일단 어필하고 두 번째로 생애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기행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스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보면은 현대 철학 쪽 오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철학 내용보다는 일단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사람이 좀 매력적이긴 해. 매력적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 거품이 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트겐슈타인 까시는 아니, 겁니까? 왜냐면 비트겐슈타인은 주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비주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한국에서 연구하는 그런 특징적인 학파들이 있어요. 만약에 비트겐슈타인은 하이데거다 그러면 하이데거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커요. 규모로 보면.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서에도 잘 맞고 하이데거는 또 뭐가 되냐면 다른 학문에다 갖다 붙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맞아요. 불교하는 사람도 하이데거하고 뭐 수양하는 사람도 하이데거하고 건축, 뭐 의상 다 아무데나 다 조합을 시킬 수 있거든요. 미미하게 하이데거도 깐 느낌이 지금 갖다 붙인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하이데거든 별거 없다. 별거 없지 뭐. 쩐다. 가을인데 뭐. 비트겐슈타인을 쉽게 합시다. 이거 뭐 네. 우리 뭐 살면서 이거 몰라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 텐데 좀 아쉬웠던 거는 뭐가 아쉬웠냐면은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많진 않지만 강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삶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그 내용을 하는 건 찾아보기 힘든 거야. 내용이 어렵잖아요. 내용이 어렵기도 네. 하는데 삶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래도 모르니까 삶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얘기해 보려고요.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삶이 너무 잘 돼 있어. 왜냐면 평전도 많고 최근 사람이다 보니까 그 기행 때문에 네. 삶이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철학, 두 번째는 후기 철학이라 부르거든요.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 거는 이제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이 있어요. 짧은 책이야.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맞아요. 그거를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이 극복해요. 논리 철학 논고를 쓴 다음에 철학계를 떠나. 내가 철학을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떠나야지 하고 떠나서 1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돌아와요. 뭔가 아직 덜 풀린, 철학에서 덜 풀린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걸 수정하기 위해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집필 과정에 있었던 게 후기 철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라고 부르는데 철학적 탐구 같은 경우에는 완성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사후에 출간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출간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됐었는데 3분의 1이 잘 안 됐었는데 어쨌든 출간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첫 번째 책을 쓰고 이제 철학은 끝났다. 내가 끝냈다. 끝냈지. 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10년 뒤에 돌아와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 해서 마저 끝내려다가 결국에 못 끝낸 거죠. 그러면 철학은 안 끝났네요. 사실은 이제 끝냈어요. 끝냈어요. 끝냈고 그 첫 번째 전기 철학을 완벽하게 뒤집었다. 그렇게 보긴 힘들고 보완하는 식으로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관계가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특수한 속도를 가지고서 얘기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걸 확대하는 거잖아. 가속도까지. 사실 그런 관계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특수한 엄밀한 언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면 그걸 통해서 철학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후기 철학에 와서는 이거 너무 협소하는 거였어. 언어가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 언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데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일상 언어를 중심으로 이제 철학을 전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 할 거냐?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그 전기 철학에 해당하는 논리 철학 논고를 직접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요. 헐. 70페이지짜리라고. 방송 처음일걸? 모든 뭐 TV, 팟캐스트, 라디오를 통틀어가지고 이런 방송이 처음일 겁니다. 그 논리 철학 논고를 내가 이해 가는 것만 이렇게 몇 문장을 뽑아왔어.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구나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논리철학 논고 그 번역서가 별로 없어요. 그쵸? 2개? 아니요. 최근에는 좀 있어. 최근에는 2개, 있고. 3개 정도? 최근에, 제가 이거 대학원 다녔을 때 그 번역서가 우리나라에 딱 한 권 있었는데 절판돼가지고 박사과정 때 수업 때 그 번역본 절판된 책을 재본해가지고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야, 대학 되면 옛날 거 아니야, 옛날? 네, 대학원 때 이제 저는 오히려 동양 철학보다 서양 철학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서양 철학 들으면서 가장 이해 안 됐던 유일한 분야가
언어 철학 분야거든요. 맞아요. 비트겐슈타인은 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네요. 전기 철학인 그 70페이지짜리 논리 철학 논거는 네네. 못 읽습니다. 사지 마세요. 저 이거 하신다고 해서 집에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책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찢어서 버린 거 아니에요? 버렸나 봐요. 그래서 왜 일반 사람들이 읽기 어렵냐면은 기호 논리학을 사용해요. 언어가 어려워요. 엄밀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어의 내용적 측면을 소구하고 형식적 측면만 남겨놓은 기호 논리학을 사용해서 조금 읽다가 중간 부분을 못 읽는 부분이 생겨. 네, 그 부분은 같이 안 읽을 겁니다. 내 스타일 그 부분을 건너뛰고 뒷부분이랑 앞부분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그래서 러셀이랑 같이 연결돼서 약간 수학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근데 철학적 탐구는 읽을만 해요. 내용이 좀 길고 잘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 근데 읽을만 하니까 혹시 읽어봐야 되겠다 비트겐슈타인 생각이 드시면 논리 철학 논고 사시면 사지 마. 후회합니다. 이건 전시용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책이에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책이에요, 이건. 그지? 기호 논리학을 알아야 돼서 그게 좀 아쉬워. 철학은 직관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직관 철학의 달인. 네네.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장된다. 선하다는 게 있죠. 선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유사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꺼져. 진선미잖아. 네. 선이라고 말씀하실 때 개념은 선악에 반대되는 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도덕성에 네. 대한 것과 아름다움이라는 미적인 것이 유사한 걸까요? 유사하죠. 어떤 면에서 유사해? 어떤 면에서? 이거 동양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물음 아닙니까? 어떤 거? 도덕과 아름다움, 선과 미의 관계. 근데 아름다움이라고 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어떤 개념으로 쓰시는 거예요? 외적인 거에 대한 아름다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숭고나 예술적으로 좋은 걸 봤을 이데아적인 것. 일치하죠. 선이란 것의 이데아와 아름다움에 대한 이데아라는 것이 일치한다. 어떤 면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 일치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도덕적인 걸 봤을 때 그게 안정된 상태, 이상 상태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기를 아름답다고 느끼죠. 네. 도덕성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고 느낀다. 네네.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과 미 이게 유사한 개념인가요? 유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의 예를 들지 않고 모두를 생각해 보자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존재가 그리고 그게 꼭 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편선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아니면 순수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극단적인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아주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혹은 아주 순수한 악한 우리가 볼 때 악한 행동을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두 개가 일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나지 두 개가 완전히 따로따로 놀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걸 아름답다고 볼 것이고 어떤 존재는 악한 걸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두 개가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아름다울수록 선해진다.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제 의식적인 존재가 아닌 걸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굉장히 질서 있게 되어 있는 것과 무질서, 혼돈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질서 있는 걸 아름답다고 보나요? 혼돈을 아름답다고 보나요?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선과 악은 아니지만 우주가 변해가는 거는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실 무질서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무질서해진다고 하면 막 지저분한 우리 방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장 무질서함이 극도로 달해있는 상태는 균일해지는 거예요. 그렇네. 완전히 균일해진 거. 설탕을 제가 물에 넣었어요. 근데 녹이지 않은 상태가 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무질서도가 낮은 거예요. 질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끼리 뭉쳐있는 부분이 있고 물들이 뭉쳐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가 완전히 잘 녹았어. 균일해졌어. 이러면 이제 그 안에서 무질서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까지 질서 있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고의 무질서한 상태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의식을 넘어선 어떤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무질서한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걸
그럼 지금 무질서와 악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거예요.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느낌, 감정이 수반되는 건 아니지만 따라온다는 거죠. 도덕적 행동에 보통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수반된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규칙은 있을 수 있을 네네.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반대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질문이 이거였죠. 선과 미가 유사한 것인가? 두 가지 상반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김도희는 선과 미가 유사한 거지. 근데 독실이는 아니 선과 미가 관계는 맺을 수 있겠지만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것이 꼭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거죠. 개개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상반되니까 어떤 사람은 참일 거고 어떤 사람은 거짓일 거예요. 그죠?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겠죠.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둘 다 거짓일 수는 있잖아. 누구의 얘기가 참일까요? 라는 물음에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답하느냐. 헛소리다 이 자식들아.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철학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해본 거거든요. 철학에서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선, 아름다움, 신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까? 인간의 영혼 속에는 어떤 뭐랄까 도덕성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첫 번째. 보편윤리.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참과 거짓으로 접근해요. 참인가? 거짓인가? 선과 아름다움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본다는 거지.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그냥 난센스다. 허튼 소리다. 라고 규정하면서 철학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얘기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나오는 거죠. 조퇴하겠습니다. 세상에 그거 철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헛소리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과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 연관이 있는 같은 거니까. 급인 거죠. 대단한 분들이었던 거야. 네. 그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 비트겐슈타인의 기록을 보면 캠브리지 철학과 교수였거든.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안 읽었어요. 기존 철학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야. 정말요? 네. 뭐 있겠어. 이런 거 그냥. 엔지니어였다가 수학의 기초가 건가요? 필요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 철학으로 넘어와서 이제 지금의 이제 언어 철학으로 전개되는 건데 실제로는 자기가 하는 분야밖에 사실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의 의의는 이거죠.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철학을 끝내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할 때는 그거였던 거야. 왜 철학에서의 문제점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얘기가 나오느냐. 실제로는 철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비판 작용인 거야. 그렇게 누군가가 헛소리 하는 걸 얘기했을 때 그것이 왜 헛소리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철학의 임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 언어에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어떤 정의에 대해서. 그렇죠. 선의 뭐 예를 들면 보편 윤리, 보편 선이 존재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얘가 얘기하는 보편 선, 보편 윤리와 얘가 얘기하는 보편 윤리뿐만 아니라 보편이라는 건 뭔가에 대해서조차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걸 엄밀하게 잡아봐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선과 미가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선과 미가 같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판할 수 있냐면은 야, 선이나 미에 대응하는 것이 있어?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신에 대응하는 게 있냐로 비판할 수 있겠죠. 아주 후려쳐서 얘기하면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대응하는 것이 없다. 대응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근데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첫 번째로 비트겐슈타인이 비판하는 방식이고 후기 철학에 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 선과 아름다움이 유사한 건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방금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마다 방식이 너무 다양한 거야. 외계인이 사용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인간이 사용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거겠지. 그러니까 말해줄 수 없는 거다가 후기 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그렇지. 거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회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생선이 물고기의 고통을 느끼는가에 대한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의 정의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뇌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어떤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있겠죠?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기존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선은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선을 이렇게 살을 발라내죠. 그래가지고 입은 여전히 뻐끔뻐끔하고 있는데 여전히 살은 이렇게 갖고 그거 먹고 그 굉장히 고급으로 치잖아요. 회 요리가 나올 때. 네네. 먹어본 적 없는지 사진을 봤었거든요. 그 회가 그 횟감이 되는 생선은 아직 살아있고 머리 부분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쫙 발라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잔인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 위안을 얻냐면 생선은 고통을 못 느껴. 근데 고통을 못 느낀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포유류들 혹은 포유류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동물들이 고등한 애들이 고통을 느낄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자극이 있을 것이고 그 통각신경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에서 뇌에서 어떤 물질이 나올 것이고 이걸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기존의 입장은 생선은 고통 못 느낀다 했는데 이제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 이것도 고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피하고 싶은 행위를 하지 않냐 우리랑 다르지만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극도로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얘도 고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생선이 고통을 느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무는 우리가 나무 이파리를 꺾어요. 근데 고통을 느끼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고통이 뭔지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한데 그치. 종이 달라져 버리면 그 공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쉽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생선이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르려고 하는데 야야 아파 고통스러우니까 바르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는 그건 거야. 얘가 말하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거나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공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은 삶의 양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이를 주려고 사자한테 갔어요. 그때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녕 닌겐?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얘가 왜 안녕 닌겐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걔의 삶의 양식 속에서는 뭘 수 있냐면은 내가 너를 죽이기 직전에 너한테 전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단으로 몰고 가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최사장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최사장이 내적 세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독실이가 정확히 접근했는데 그래서 유아론의 문제를 적 빠져요. 유아론이 뭐냐면은 세상에 나만 있다는 게 유아론이거든. 유아독존할 때. 그렇지. 세계가 나의 세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나 나의 삶의 양식이 나한테만 한정되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끊임없이 유아론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아마 오늘 그 얘기는 못할 거예요. 오늘은 언어에만 집중해서 얘기할 텐데. 이거 재밌네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이제 워리어짓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토론이 너무 피곤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할 때는 또 이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되면 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이 사람을 비판해서 이기고 싶다라기보다는 무슨 생각하는지 fully understand 하고 싶고 나도 내 생각 완전히 전달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생각했냐면 머리에 USB 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꽂아가지고 내 생각을 다 전송에 다운로드 해갖고 저쪽 머리에 꽂아가지고 카피를 해준 다음에 자 봐봐 우리가 이제 같은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존나 다를걸? 같은 선상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잖아. 근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봤더니 코딩 자체가 다른 거야. 저 사람 C언어로 코딩이 돼 있고 난 파스칼로 코딩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쟤는 윈도우인데 나는 리눅스야. 그렇지. 그 경우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유아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기에 와서 나이든 비트겐슈타인이 그거에 대해서 극복을 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도 또 친근하게 접근하긴 하는데 어쨌든 정리해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끝내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나눠지는데 전기 철학에서는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을 통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 안에 그림 이론이라는 게 있어. 그 얘기는 이따 할 텐데 지금 잠깐만 얘기하면 언어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게 핵심입니다. 대응하는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이 1권의 결론이에요. 근데 언어는 뭐든지 무언가를 관념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대응하는 게 무조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면 사과에 대응하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 논리철학 논거를 같이 읽으면서 그걸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후기 철학에 와서는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 중요해지는데 철학적 탐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철학적인 담론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기존까지의 철학이 왜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인 거야. 언어라는 것은 삶의 양식에서부터 발현되는데 삶의 양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적인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철학을 끝내러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맞을 상식적이야. 수밖에 없어. 상식적이야. 상식적인데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불편함이 마음속에 있냐면 그래도 니네가 얘기하는 거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을 전개하고 논리를 맞춰보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긴 이분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사실 그래요. 근데 잘 얘기했어. 독실이가 잘 얘기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아, 제가 그러면 모든 철학적인 담론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담론을 끝냈구나. 그건 다 헛소리로 치부해서 못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논리 실증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을 그렇게 생각했어. 야, 얘 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검증 가능한 것만 얘기하는 과학적 사고를 추구했구나. 그래서 막 추종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다 조금 이따 나올 때.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 아,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얘는 되게 종교적이고 수도승 같아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도덕이나 아름다움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차차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삶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따가 전기 철학에 해당하는 논리 철학 논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래. 삶부터 보기죠. 삶이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그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삶이 고전적인 천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천재가 있잖아. 그런 모습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일단 잠깐 볼게요. 일단 아까 그 얘기했죠. 전기 철학을 끝내고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다시 캠브리지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때 케인즈가 친구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정자본주의 그 케인즈요. 케인즈가 마중을 가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첫 문장이 이래요. 신이 도착했소. 나는 그를 5시 15분 기차역에서 만났다오. 라고 부인한테 케인즈가 편지를 씁니다. 논리철학 논고라는 70페이지의 얇은 책을 쓰고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노라 선언하면서 떠났던 비트겐슈타인은 10년의 방황을 마치고 방금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겁니다. 이때가 192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 때였지. 그때 비트겐슈타인의 나이가 대략 40세일 때였던 거야.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때부터도 이미 늙어 보였는데 그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그 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이자 친구인 사람이 이제 러셀입니다. 그 유명한 러셀, 버트란드 러셀인데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천재 가운데 아마 가장 완벽한 천재였을 겁니다. 열정적이고 심오하고 맹렬하며 그리고 오만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일단 인생을 좀 알아볼 텐데 일단 현대 철학의 두 거장 중에 한 명이었죠.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 두 거장 중에 한 명이었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는 동성애자라기보다는 양성애자예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했는데 남자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 사람을 좋아했네. 그렇죠. 어떤 그 홍익인간적인 박애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최대 재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진짜? 엄청 돈이 많았어. 그 아버지 얘기를 일단 할 텐데 아버지가 이제 카를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오스트리아의 카네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았어. 고생했다고 해갖고 저는 또 그러니까 재산을 다 이제 형제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고생을 해요. 자기 거는 자기가 먹고 살겠다라고 했던 거거든. 철학과 교수였죠. 캠브리지 철학과 교수가 됐고 엔지니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 내가 알기로 한 6년 정도를 근무를 하게 돼요. 군인이었어요. 군인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 수도원에서 정원사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배달원 사원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음악 작곡도 했고 뭐 이것저것 다 그래, 했어요. 그 고전적인 천재라는 게 이걸 말하는구나. 다재다능. 그런데 고전적인 천재였던 게 성질도 더러웠어요. 오만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귀족적인 그런 집안에서 자랐던 거야. 일단 계속 인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탄생, 1889년 4월 26일 날 탄생합니다. 이때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였던 비엔나. 빈이죠, 빈. 이게 중요해. 이 사람이 태어났던 19세기 말에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유럽 문화의 어떤 극단이에요.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그때 장악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나 철학가나 그런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빈에 모였고 거기에서는 인간의 실험장이기도 하고 문화의 마지막 어떤 퇴폐적인 문화의 실험장이기도 했어. 그러니까 근데 문화가 아주 결집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빈의 분위기 자체가
세기말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여기 있었죠. 프로이트도 여기서 활동했고, 맞아. 그 스웬베르크 있지 않습니까? 그 무조 음악의 창시자인가? 스웬베르크도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실용 건축의 독보적인 인물이었던 아돌프 로스나, 그 다음에 히틀러의 나치즘도 여기서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이념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빈이 빈부격차가 극심했대요.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모습을 많이 띄었고, 프롤레타리아들은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어땠냐면은, 예술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술가들은 누구한테 지원을 받냐면은 그렇게 부유한 부르주아한테 지원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자기는 가난해.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가지고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탐미주의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존나 부자인 집안에서 금숟가락을 3개 정도 물고서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물고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오스트리아의 거대한 철강 회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저택에서 자랐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비트겐슈타인 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국이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택에 7대의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대요. 그리고 8자녀 중에 막내로 이 비트겐슈타인이 태어나는데 이름이 루드비히입니다. 그래서 루드비히라고 할게. 루드비히. 이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쓸게요. 아버지는 유태인이었는데 개신교로 개종했고, 어머니는 이제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카톨릭 세례를 받게 돼요. 비트겐슈타인은 그 형제가 5남 3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내였던 거야. 근데 놀랍게도 비트겐슈타인을 가족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 아니 그랜드 피아노가 7대가 있는데 8대잖아. 그래? 얘만 없잖아. 얘만 없네. 아이고 슬퍼요, 불쌍해. 힘든 인생을 보내겠구만. 그렇구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네. 그런 것도. 재능이 없었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너무 그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예술적이거나 미술적이거나 그리고 총명하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평범했대요. 집안이.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했고, 나중에 철학으로도 사실은 살아생전에 이미 너무 유명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부끄러워했대, 가족들이. 그러니까 첫째 누나 정도만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캠브리지에서 철학과 교수가 되고 이랬을 때 그때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용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왜냐면 철강회사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왠지 느낌이, 근데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되게 두 개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쟤네 뭐 먹고 뭐 하려고 저걸 하나. 쓸데없는 얘기하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랬던 살만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집이 대단했어. 그래서 예술가들을 너무 많이 후원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가족들 전용 모임에 와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 해주고 돈 받아가고 그랬었는데, 누가 왔었냐면은 브람스, 구스타프 말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음악 해주고 지원받고 이랬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이런 거지. 오늘 저녁 식사하는데 심심하니까 그 GD 좀 불러. GD가 노래 부르고 가고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넷째 파울이라는 형도 있거든요. 파울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너무 잘 쳤는데 그 1차 세계대전 중에서 이제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상주의 작곡가로 라벨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며. 라벨. 맞아요? 라벨이 얘를 위해서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화가들한테도 많이 지원했거든요. 클림트 알죠? 클림트가 아마 넷째 딸인가? 넷째 딸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장난 아니지. 이 집안 장난 아닌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림들을 사줬냐면은 클림트나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에곤 슐레거든요. 왜요? 그 어떤 에곤 슐레도 완전 천재야. 에곤 슐레가 뭐라고 친구한테 편지 쓰냐면은, 나는 나의 천재성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쓸 정도로. 스스로 시인했구나. 에곤 슐레의 그림이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전시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갖다 봐야겠다.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코코슈카, 로댕 이런 작품들을 그냥 사줘요. 불쌍하니까 사주는 거죠. 진짜 불쌍하니까 사준 거야? 집에 예술가들 후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딸들은 좀 회화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 아들들은 이제 음악에 좀 탁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 당시에 사실
이 당시나 혹은 이 이전에도 가난한 예술가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어떤 뭐 백작, 공작, 후작 이런 그렇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찬란하게 어떤 문화가 꺾였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아,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재벌이 누군가를 후원해갖고 어떤 미술품을 값비싸게 사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약간 비윤리적으로 보기도 하고 전 투자의 일종이구나, 뭐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혹은 돈 지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분들, 이런 가문들에 대해서도 사실 청강회사를 운영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실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윤리적으로 문제 없게 보나요, 보통? 아, 사실은 이때도 이제 비난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게 했는데 오늘날 좀 비난이 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때는 예술가들을 정말로 후원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그러겠죠, 사실.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왜 문제가 되냐면은 왜 예술품을 왜 사냐면은 재벌들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정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얼마를 샀는지 몰라. 내가 예를 들어서 독실이가 대충 그림을 그렸어. 발가락으로 그렸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신고하냐면은 2억에 샀다라고 신고하고 독실이한테는 실제로는 1억만 줘. 그리고 나서 1억을 내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첫 번째 탈세를 할 수 있고, 탈세의 수단.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이 안 돼. 예술품은. 그러니까 모든 뭐 건물이 됐든 자동차든 감가상각이 심한데 얘는 감가상각이 없는 거야. 오히려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예술 작품을 많이 사고 있는. 재테크의 수단인 거니까 비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근데 가족사가 불행했어요. 남자 형제들 대부분이 자살합니다. 정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도 평생 그 죽음의 공포에 좀 시달리고 자살에 대한 충동을 계속해서 느끼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없어? 왜냐면은 첫 번째 형이 한스인데, 한스 비트겐슈타인은 아버지가 가업을 잇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는 싫었던 거야. 미국으로 도망쳤다가 보트에서 뛰어내린 걸로 추정이 돼. 그리고 두 번째 형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장교로 근무했는데 병사들이 자신의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비관해가지고 총으로 자살을 해요. 셋째 형 루돌프 비트겐슈타인도 이제 배우가 되고 싶었어. 근데 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던 중에 술집에서 자기가 음악을 신청한 다음에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합니다. 그런데 되게 극적이네요. 집안사가. 그렇지. 집안이 좀 안 좋아. 근데 셋째 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반대하기보다는 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의 타락한 성격 때문에 자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약간 동성애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안 그랬어. 분위기가, 게다가 유대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넷째 형은 안 죽었죠. 그 대신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팔이 잘렸지. 그래서 안 죽어.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난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빨리 죽을 줄 알아요. 근데 뭐 괜찮게 살아. 그래서 62 정도의 이제 전립선암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되게 갑자기 호감이 가요. 왜? 안쓰러워서? 저는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거에 되게 항상 마음이 가는데 이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걸로 생각해보니까 키에르케고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겪어보지 못했는데 집안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그런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명도 아니고 형제들이 다 자살하고 집안 분위기가 이랬을 때 자기가 평생 어떤 마음을 갖고서 살았는지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래요. 마음이 먹먹해요. 그렇구만. 좀 약간 저는 비트겐슈타인 자체 분석자라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는지 되게 관심이 가요. 네네. 표현으로 어떤 사람의 성과, 어떤 사람이 이제 나중에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데 있어서 집안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도,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쌓아 올린다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거의 뭐 재벌을 넘어서는 그렇지. 거의 그냥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급이었던 집안에 있는 왕자님들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었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살을 그렇게 하고 했었던 걸 보면 사람이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쟤는 부자니까 뭐 쟤는 지가 뭐 모든 걸 다 하니까 저런 생각하지라고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내적인 고통, 고민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겠네. 그거 생각하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지. 집에 맨날 오는 사람들이 다 천재야. 화가, 예술가들이 천재가 오는데 자기는 평생 재능이 없어.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거에 시달리는 거지. 근데 형들은 다 자살해. 그렇게 똑똑한 형들은 다 자살했는데 난 남아있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 게다가 나는 동성애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난이었겠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아동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시달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가 돼가지고 재능이 없어가지고 항상 불쌍했대. 아유 저 불쌍한 루드비 재능이 없어가지고 항상 저랬었는데 9살에 첫 번째 철학적 사유를 시작합니다. 9살에 이런 생각을 했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로울 때에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이걸 9살에 그 문에게 기대 서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9살에 이런 생각을 하나요? 보통 하죠. 보통. 네네. 아 진짜? 저희 조카들도 하던데. 그치, 그거는 5살, 6살 때 또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철학적인 사유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가지를 치지는 못하지만, 네.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엄마한테 안 혼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아, 그렇구나. 근데 보편선에 대한 고민은 아니겠지만. 아니, 불쌍한 루드비. 재능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직감적으로 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관찰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게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 못 하잖아요, 애들은요. 그리고 뭐 사실이랑 허상이랑 이것도 구별 못 하고 꿈이랑 현실도 잘 구별 못 하고 그런데 이게 추상화되면서 개념이 생기면 이제 애들이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처음으로 거짓말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언제쯤에? 그러면 나 몰라 그런 거. 나 연령대가 다 다를 텐데 보통 뭐 4살, 5살 정도 되면 거짓말이라고 인식하진 못하지만 그 사소한 걸로 진짜가 아닌 걸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네네.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앞에 물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물 먹고 싶으면 거짓말로 뭐 이거 내가 슈퍼에서 뭐 사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 네네. 진짜? 근데 그때 본능적으로 아는 건지 아이들이 그 말을 할 때 눈동자나 이런 태도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일시적으로. 아, 그래요? 네, 순간적으로. 그럼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 아이들이 그때 하는군요. 네. 비트겐슈타인이 늦긴 늦었네요. 9살. 근데 비트겐슈타인처럼 어떤 재능이 명제로 만들어서 생각하진 않겠죠. 세상은 아직도 못 해봤고. 거짓말이 뭐예요? 어쨌든 학교 네. 생활이 시작됩니다. 1903년 14살 때 그 린츠라는 지역에 있는 실업학교에 입학해요. 그쪽에 독일 문화권이 이런 게 있잖아요. 레알 슐레, 김나지움, 네네. 하우프트 슐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슐레가 이제 스쿨이란 뜻인 거고. 지금도 레알 슐레는 실업계예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이제 인문계인 김나지움을 가는데 얘는 실업계 레알 슐레를 가요. 근데 그 당시에 레알 슐레는 그 노동자 계층들이 많이 갔었는데 왜 여기 보냈냐? 아버지가 사업을 얘라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철강 사업. 그러니까 루드비를 여기로 보냅니다. 문제는 계급적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적응을 못합니다. 성격도 애가 꼬장꼬장한데 적응을 잘 못하고 귀족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었대. 그거를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뭐 이런 식으로 14살인데 그대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학교 적응을 못했는데 준비물 좀 빌려주시게나. 내가 나에게 준비물을 빌려줬을 경우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린츠에 있는 실업학교가 좀 독특해요. 이때 이 학교에 히틀러가 있었어. 같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동갑이에요? 동년배인데 2개 학년이 낮았어,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마주칠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찍은 사진에 있어요. 전체 사진이 있으면은 히틀러는 진짜 히틀러처럼 생겼어. 비트겐슈타인이 그 아래 좀 이렇게 있고 그런 사진. 이미 코스튬이 있었나요, 히틀러는? 그때 있었어요 이미. 아 진짜? 없었어. 그럴 리가 없잖아 14살인데. 근데 어쨌든 히틀러의 기록에 웃으면 안 된다. 기록에 이건 썰인데 히틀러가 이 당시의 기록에 이런 기록을 남겨. 이상한 유대인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제일 이상했기 때문에. 이상했으니까 이상했겠지. 아니 학교에서 유명하지 않았겠어요? 네네. 다닐 때 막 보디가들 뒤 옆에 다니고 그러겠지. 과인이 그대에게 뭐 이런 식으로 언어를 쓰고. 쌀 때 막 포크 5개로 쓰고. 그러니까. 나비효과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 히틀러가 사실 유대인 혐오가 되게 됐던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얘가 뭘 했었기 때문에 뭘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거라도 나비효과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치?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네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을 수 있고. 복지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런 실제로 썰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히틀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애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비트겐슈도 워낙 천재고 막 주변에서 잘한다 하는데 자기는 여기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학교를 쫓겨날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피해의식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이건 완전 썰입니다. 네. 이 당시 비트겐슈타인은 헤르츠가 썼던 역학 원리 같은 걸 읽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접하게 되냐면은 그 바이닝거라는 사람이 있어. 이 바이닝거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평생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데 성과 성격이라는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바이닝거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 섹스, 성과 성격을 저술한 다음에 그 해 베토벤이 죽었던 집에 찾아가서 자기의 심장을 총으로 쏴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바이닝거? 네. 바이닝거는 좀 알려진 사람은 좀 알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바이닝거 같은 경우에 그 성과 성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성을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지? 까뭉개는 그런 책인 거예요. 여성은 완전히 저열하고 막 그런 남성 우월적인 약간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데 당시 분위기가 그랬나요? 니체도 사실 그랬잖아요. 여성을 약간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자살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또 동성이야? 동성애기가 약간 있었어요. 바이닝거도.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과 성격의 내용을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안 좋게 평가하잖아. 근데 유대인의 민족성 자체가 여성성인 거야.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야. 여성은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여성성을 간직하고 있는 유대인인 거야. 게다가 동성애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라는 게 혹시 니체가 말했던 여성성이 아주 비슷한 건가요? 성과 성격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념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대인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거야. 언젠가요? 그 죽은 해가? 죽은 해가 내가 알기로는 1903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아직 그런 게 막 일어나기 전이네요, 사실. 그 당시 분위기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이 이 성과 성격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리고 그 바이닝거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냐면은 천재가 아니면 죽음을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근데 이 당시 유행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당시 분위기가 시대사조 같은 거. 천재를 너무 강조하는 분위기였어. 천재가 너무 흔했고 발로 그렇지, 채웠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있었어요. 자살의 원인 중에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런 캠페인 중에서 자살의 원인들이 뭐 우울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다가 신념에 의한 자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로 나왔었던 게 뭐였냐면 자신이 천재가 아니면 자살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천재가 아닌 걸 깨닫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신념에 의한 자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막 천재를 그 강조하는 그 분위기잖아.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삶은 내가 천재가 돼. 그런데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 두 번째 삶은 평범해.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줘. 근데 존나 부자야. 똥똥거리면서 막 BMW 몰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두 가지 삶이 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천재라는 거에 그 당대에 되게 고난적인 삶을 살려면 당시대 사람들한테 시인을 못 받는 거잖아요. 자기만 내가 아는 거 죽고 자기 나서 천재. 시인받아. 사람들이 존경해줘. 아하. 그럼 어떤 삶을 살까? 김도희는 어떨 거예요? 평생 영원한 이름을 남겨. 죽은 다음부터잖아. 죽은 다음부터. 그거는 좀 비교 힘든 것 같아. 살아있을 때도 인정은 받지만 가난한 거를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기가 힘든 게 인정을 받으면 천재가 아주 고난적인 삶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천재는? 죽기 2년 전에 2년 전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존나 알려져. 뭐예요? 다 늙었어. 그래서 기력이 없는데 알려져. 그런 삶이 있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범인이야. 그런데 부유해. 어떤 삶을 선택할 거야? 모르겠어요. 뭐야? 근데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회 분위기, 어떤 문화 이거에 완벽하게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떼갖고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이 최고다. 어떤 자아 실현도 물론 좋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거다. 문화에 사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문화가 된 건데 당시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번 살았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삼국지 초한지 읽어볼 때도 남자를 한번 태어나갖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지 않으면 남자가 아닌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일본의 고대 무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장 명예로운 죽음 중에 하나가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그게 아니면
할복 자살하는 것도 일종의 명예로운 죽음이어서는 아니면 명예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픈데 그걸 어떻게 했대? 그러니까 목을 베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 아유, 그런 식으로 싸우다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죽음. 스파르타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럼 그런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이건 세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항상 꿈꿀 수밖에 없는 거야. 난 이렇게 죽어야지. 나의 최후는 이렇게 돼갖고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혹은 내가 신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조선시대 어떤 유학자들도 어떤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모범적이고 주변에서 압력이 있었을 텐데 이 당시에 만약에 내가 아예 그냥 범인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약간은 준천재야. 영재, 선제까지 못 가고 영재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얘 천재 아닌가 해갖고 조기 천재 교육을 받아왔어. 그런데 이제 사실 천재는 못 돼. 그랬을 때 받는 그거 있잖아요. 넌 천재야 천재야라고 주변에서 말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시계들은 질문하시면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건데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편안한 게 짱이야. 그래. 김도희는 고민스럽고.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둘 다 별로. 김도인이 평상시에 했던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은 김도인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가 태어나서 어떤 무엇인가를 성과를 내고 이루는 거 같이 그런 걸 좀 중요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요? 아니야? 네, 항상. 그렇지. 돈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어떤 어떤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 버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뀌었군요. 알겠습니다. 주치레그 뭐.